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아니, 언제적 이야기를 해.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손영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 있는 자식은 평생 손 씨에게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손 씨만 보면 돈 타령을 하게 되었고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자 아들은 돌변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자발적으로 주었던 용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는 손 씨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아들을 단념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손 씨에게 집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에게 돈만 대주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았습니다. 연을 끊고 싶어도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기에 뾰족한 수를 찾아내야 했죠.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훤칠하고 똑똑해서 손 씨 부부의 자랑거리였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마음 같아서는 집을 한 채 사주고 싶었지만 손 씨 부부의 노후까지 생각하자면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도 감사해요. 아예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뭘? 그래? 너희 둘이 잘 보니까 금방 집도 사고 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손 씨 부부에게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모두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가 손 씨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손 씨 부부에게 뜻밖의 돈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주 둘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너희 지난번에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느 날 찾아온 아들에게 손 씨가 물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보태서 집을 사겠다고 해서 손 씨와 아내가 크게 기뻐했던 것이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좀 생각 중이에요. 뭘? 이사하는 걸?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죠. 그냥 회사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왜? 아니에요. 아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여윳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 친정 쪽에서 재산을 정리하며 손 씨의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1억 원이 조금 넘었죠. 이런 일이 다 있네. 손 씨 부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놀란 것이 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1억 1,500만 원이야. 정말요? 그래. 아들은 로또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며칠간은 들뜬 채로 지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이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이사를 안 갈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이걸로 애들 이사하는데 좀 보태줄까? 집을 못 사주고 전세금만 주었던 걸 두고 아내는 내내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아들이 집을 구하는 것에 보태주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손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어차피 공으로 생긴 돈이니 아들에게 주어도 무방하겠지만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제 힘으로 집도 사고 넓히고 할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씨 부부의 노후를 챙기는 게 훗날 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을 꼭 쥐고 한 푼도 안 줄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를 아들이 집을 장만하는 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 말을 꺼내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집 때문에? 아니요. 사실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사업? 회사는? 사업할 준비가 되면 그만두려고 했죠. 지난번에 말했던 게 이거야? 네. 그래서 이사도 좀 천천히 하려고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니까. 그걸로 사업 자금에 보태면 어떨까 하는데요. 손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써 들어간 회사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위험성이 크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선호 엄마는? 선호 엄마는 당분간 회사 다니다가요. 제가 자리 잡으면 뭐 그만둬야죠.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요. 이렇게 일해서는 나중에 먹고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래도 둘이 보니까 형편이 좀 낫잖아. 손 씨가 정확히는 몰라도 둘의 연봉을 합치면 남들에 비해서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아들. 어차피 집 사는 거 보태주실 생각이었다면 그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해볼게요.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은 투자가 아니냐는 아들에게 손 씨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 씨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지만 또 아들의 말처럼 요즘엔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야 손 씨보다도 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 씨가 받은 정보를 받길 원했습니다. 손 씨는 사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없었던 돈인데 그냥 다 줍시다. 손 씨의 아내는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던 아내였으니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나중에 크게 아플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우리도 목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물론 연금도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는 해왔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죠.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한 결정이었는지 아들의 사업은 반년 정도 지나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병원은 다녀왔어.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일은 진작부터 안 하지. 그쯤 손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던 일을 접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손 씨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을 왜? 그냥 용돈 쓰시라고요. 무슨 용돈이야? 쓸 돈 충분히 있어. 그래도요. 이제 벌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다달이 돈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래. 걱정 마라. 제가 돈 잘 버는데요, 뭘. 아유, 잘 벌 때 저금을 해놔야지.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쓸 땐 써야죠. 아들은 웃음기 머금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용돈에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여보, 광수가 또 돈을 넣었네. 용돈을? 100만 원? 지난번처럼. 그러자 손 씨도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안 줘도 된다니까. 겉봐요.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 같은 효자 없다니깐. 사업 자금을 보태줄지 말지 고민할 때 아내가 손 씨를 무척 답답해했는데 이렇게 막상 잘 돼서 용돈까지 받고 나니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무슨 용돈까지 받아?
아직 전셋집에 사는 애들한테. 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는 거지. 그리고 돈을 그렇게 잘 번다는데 그깟 집 하나 못 사겠어? 손 씨는 그런 아내를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손 씨의 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걱정되는 한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다달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용돈 못 드렸어요. 앞으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왜 굳이 용돈을 줘? 그동안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제 마음이 불편하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용돈은 시간이 지나자 70만 원이 되었고 전달에는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어지니 종래엔 용돈은 받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손 씨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며느리마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아들을 보니 무척 심란했습니다. 광수 사정이 그렇게 안 좋대요? 아내도 그런 아들네를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손 씨도 생각에 빠져 있는데 마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이 좀 막혀서 그러는데 한 3천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큰 돈을 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빌려주세요. 사정이 안 좋다더니 손 씨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 씨가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말했습니다. 차용증도 써드릴 수 있어요. 자금 돌면 바로 갚을게요. 무슨 차용증이야? 그냥 혹시 불안하실까 봐요. 아들도 손 씨에게 목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까지 주었다가 못 받게 되면 사실 상속받은 돈은 손 씨 부부의 수중에 남아있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외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될 때 용돈까지 주던 애들인데 그거 다 받아먹고는 외면할 수는 없지. 아내는 당연히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지자면 받은 용돈은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천까지 주면 손 씨가 아들에게 주는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주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손 씨는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갚겠다며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써주었던 것 같았는데 훗날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광수가 차용증 써준다고 그걸 써? 아, 그럼 우리도 빌려준 건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아들한테 아내는 자신이 더 서운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손 씨도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손 씨 부부도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 금방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3달쯤 있다가 찾아온 아들은 손 씨에게 아주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태껏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손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인상을 찌푸린 채 아들 쪽으로 귀를 다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런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돌려달라니? 손 씨가 황당함에 중얼거렸습니다.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언제나 아들 편이던 손 씨의 아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아들은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에게서 그러자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인상을 험악하게 구겼습니다.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당연하게 받은 적도 없었고 아들이 힘들 때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들에게 드렸던 돈들은 손 씨네가 힘들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들이 선뜻 돈을 돌려줬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주었던 전세금과 사업자금 등을 합치자면 못해도 수억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자면 손 씨 부부의 노후 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주었던 용돈, 굳이 달라 그러면 못 줄 돈도 아니었습니다.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고 손 씨도 노후 자금까지 위협당하면서까지 그 독에 대신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네가 준 용돈을 저금해뒀겠냐? 그리고 용돈을 준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들은 손 씨가 주지 않을 것 같자 그건 모르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효자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아내도 창백해진 채로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여력 없다. 손 씨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거실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썩들썩하며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손 씨의 얼굴을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있던 돈은 너희가 사업한다고 해서 다 줘버렸잖냐? 용돈은 생활비로 써버려서 줄 수가 없어. 손 씨보다도 아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좀처럼 화내는 일이 없는 아내가 아들을 비난하자 아들이 씩씩대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래요?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힘 닿는 만큼 도와줬잖냐? 없는 걸 더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야?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 있을 돈이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끝내 집을 떠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이 집이 한바탕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손 씨도 아내도 망연자실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돈 잘 번다고 자발적으로 용돈까지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듯 했지만 또 온 집을 뒤집을 것처럼 위협하던 아들을 떠올리니 괘씸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떠났으니 연을 끊어도 어쩔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고 아들도 그 난리를 쳤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런 손 씨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금방 다시 연락해서 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아들에게 손 씨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아들을 떠오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기세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웬 종이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요. 요즘 시세라네요. 손 씨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뒤로 매매가가 쭉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 아들을 보고는 질리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 씨 부부는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손 씨에게는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들은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죠. 아니, 여유가 없다면서요. 집값이 1억이나 올랐는데 여유 없다는 소리는 못 하시겠죠?
손 씨는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라는 거야. 뭐 팔면 좋긴 하지만 그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손 씨가 화를 내자 아들이 진정하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팔지는 않아도 적어도 오른 만큼 대출은 받을 수 있겠죠. 뭐? 대출을 1억을 받으란 말이야? 네. 어차피 오른 만큼 더 공짜로 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논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아들에게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진 않아도 아들 결혼하며 전셋집 마련해주느라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게 1억이 생긴 거냐? 팔아야 생긴 거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고?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융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득이죠. 이 집만 끌어안고 사시게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눈이 이미 시뻘겋게 변한 듯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면 다른 걸로 돈 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돈 잘 벌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제가 알아서 일으킬 거예요. 아들은 손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 씨도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반대로 돈 잘 벌 때는 효자 노릇하려고 하더니 돈 못 버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게 더 효자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버틴다면 아들도 집을 마음대로 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손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전화 왔네. 아내가 침음하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가 받아선 안 되는 무서운 연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받지 말어. 차라리 차단을 해. 손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손 씨의 아내를 괴롭혀댔습니다. 아버지 좀 설득해보라며 말이죠.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간절히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출받아서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손 씨 부부를 탓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해코지하니 마음의 상처가 남달랐습니다. 손 씨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던지 무슨 뾰족한 수를 내야지 안 그러면 피가 말라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늘 수심에 차있는 손 씨를 보고 이웃이 물었습니다. 손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을 털어놓는 대신에 손 씨는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랑 연 끊어본 적 있나? 아, 있지. 30년 만에 만난 동창놈이 자꾸 돈을 꿔달라고 그러길래 연 끊었어. 그 말을 듣고 손 씨는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 씨가 아들의 연락을 피하는 대신에 아들이 손 씨의 연락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을 줄 알았는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손 씨가 심각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줬던 3천만 원 말이야. 자용증 썼던 거 그것 좀 돌려줘야겠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놓으라는 손 씨의 말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어처구니 없어하는 아들을 보며 손 씨가 더욱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빚이 있어. 그 말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빚이요? 얼마요? 원금만 3억이야. 그 말에 아들이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3억이요? 아니, 뭘 어쨌길래 빚이 3억이나 생겨요? 사실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투자하자고 해서 또 너 사업 자금도 좀 보태주고 할 겸 작년에 빌렸어. 아,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다 사기였지 뭐냐. 여러 사람이 투자하자고 해놓고 그게 무슨 기획부동산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돈도 그놈들한테 빌리는 바람에 큰일 났어.
그래서 네 엄마나 나나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한데 이렇다가 감옥이라도 갈 판이다.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급한 김에 그 3천만 원 먼저 갚고 너 우선 사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좀 받자. 저희 집이요? 아니, 아버지 아파트는요? 그건 진작에 팔려고 내놨어. 근데 이자 주고 원금까지 갚으려면 그걸로는 택도 없다고. 이자가 원금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발대발했죠. 지난번에 돈 갚으라고 집까지 찾아왔는데 어떡하냐? 자식인 네가 우리 좀 도와줘야지. 아니, 저희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냐? 일단 1억만이라도 마련을 해봐라. 그러자 아들이 일어나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차라리 경찰서를 가세요. 아, 진작에 갔다 왔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데 어떡하냐? 어떻게든 마련해서 좀 줘라. 아들은 손 씨의 집에 찾아온 이유도 잊었는지 생각에 잠겨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나는 뒷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허술하게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금액만 듣고는 놀랐는지 아들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손 씨는 아들에게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3천만 원은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에 손 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가 전화를 하자 받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한 대로 1억이라도 마련해보라고 구구절절하게 써서 보냈더니 1시간 뒤에 여력이 없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차용증을 썼던 3천만 원은 갚았으니 이제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손 씨는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좀 부탁한다. 5천만 원 보내라. 3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줘라. 지긋지긋할 정도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열흘 정도 이어지자 손 씨의 전화는 차단했는지 전화 연결음도 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 씨의 아내가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돈 타령에서 해방이 된 듯 했습니다. 손 씨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정말로 큰 빚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면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닌데 감당해낼 자식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쫓아내야 했나 싶어서 괴롭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틀어진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더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고 행패 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시켰으면 다시 사업을 하던지 회사에 들어가던지 알아서 잘 살겠지. 우리도 우리 노후나 신경 씁시다. 그래? 여태 광수한테 준 돈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돈 지켜서 말년에 병원비 없어서 자식한테 쩔쩔매는 삶은 살지 말자고. 아들이 달라는 대로 사업 자금을 다 대줬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틀어져 버린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연을 끄는 죄책감은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은 서로의 도움이 없을 때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